주제인 맹자의 의와 왕도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자는 마음속에서 들끓는 불덩이 같은 이 의욕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웅적이고 장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의 수호자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맹자의 가장 첫 번째 양해왕 편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나라의 해왕을 줄여서 양해왕이라고 그러죠. 양해왕이 이제 맹자를 부르는 이제 경칭이 노 선생입니다. 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시려고 어떤 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그냥 가감없이 꽂았습니다. 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왜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느냐? 정치에는 오직 인의만이 있을 뿐이다. 얄짤 없습니다. 왕 앞이라고 해서 주눅드는 범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이 맹자는 자기 할 말, 요즘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고든 성품의 학자이기도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맹자는 스승인 이 공자가 내세운 인에 더하여, 물론 이제 공자도 의를 말했습니다만은 맹자가 이 스승의 이 뜻을 이어서 인보다도 의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쳐서 인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맹자는 이 사리분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본의 생각은 의, 특히 인의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절개가 있고 호방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죠. 공자는 당시에 민중들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 관심의 대상은 왕이죠. 왕과 그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고위 관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양성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논어를 읽어보면은 공자가 과연 이 민중이 겪는 그 당시 시대의 백성들이 겪는 그 애환과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을 한 것은 흔적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맹자는 왕에게는 과감하게 의로운 정치, 덕에 기반한 덕치를 주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은 왕도 정치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왕이 왜 이렇게 인과 의에 바탕을 둔 인치와 의치, 덕치를 강조하면서 왜 왕도 정치를 실시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그 중심에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맹자의 의와 왕도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승인 이 공자와는 달리 비로소 맹자대에 이르러서 헐벗고 굶주린 온갖 수탈의 대상이 되는 그 백성의 편에 서게 됐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맹자를 이해하는 데의 중요한 키워드, 주제어는 의를 말하는데 그 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왕도 정치라는 이상적인 정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의로운 정치에 기반한 왕도 정치를 맹자는 주장했는가? 그것은 결국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으로서의 맹자와 맹자의 이 어록을 담은 이 저수로서의 맹자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만은 맹자는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맹모삼천, 참 우리 교육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이 맹모삼천의 선례가 있으니 한중일 삼국,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외에도 기회도 살펴볼 우리 대장부라는 말, 호연직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상당히 정말 기계가 높고 절개가 있고 호방한 성격을 가졌다고 했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우리 청년 세대로 하여금 호연지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땅히 장부라면 대장부라면 소인배처럼 살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극복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호방하죠. 그러한 우리 대장부라든지 후연직이라든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들이 맹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선을 건국할 때의 초기에 이 건국의 공신들, 특히 정도전은 맹자의 열렬한 추동자였죠. 조선의 건국 당시에 우리가 사서의 이 유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초기의 공신들의 경우에는 고려는 이미 기운 나라, 망해야 되는 나라라고 그러죠. 그것은 소위 요즘으로 말한다면 적폐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을 통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구상을 할 때 초기의 공신들은 맹자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왕도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는 거죠. 그런데도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합니다마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나서 보니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이 또다시 혁명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이 왕조를 전복시켜버리면 그로서는 이 이시왕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맹자의 가운데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내용들은 나오고 특히 조선조 당시에 쓰는 이 유학자들에게 이 역성혁명, 이제 이 맹자의 특히 유화의 용어로서는 방벌이라고 합니다. 이 방벌에 관한 내용은 빼버립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초창기에 있어서는 이런 맹자의 이 방벌론, 특히 역성혁명론까지도 상당히 이 조선 초기의 이 공신들에게서 유학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또한 이 맹자는 유학의 4대 성현으로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다음에 우리 맹자라고 하죠. 공맹이라죠. 그 외에도 이제 안해와 정자까지 이렇게 유학의 4대 성현이고 그 가운데 맹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자의 사후에 맹자는 한 15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었죠. 맹자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인은 이 공자라는 스승의 제자임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차사의 문화로부터 배웠다. 차사는 공자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설이 다릅니다만은 공자의 손자인 차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보다는 차사의 문화생들, 제자로부터 아마 유학을 배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맹자를 통해서 스승인 공자의 학풍이 널리 확대되고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흔히 유학을 할 때 공맹사상을 할 정도로 공자의 버금가는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맹자를 말할 때 사람의 어떤 본성론을 할 때 성선설은 맹자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사단 칠정론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 사단 칠정론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맹자가 말한 이 사단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제 이 그 사득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인이에이지라는 단서를 내세웁니다만은 그 수오지심이 이제 의의 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오지심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안하마.
맹자가 말한 이 사단의 수호지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선설의 밭을 보이는 거죠. 인간이 착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대한민국이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많은 칭송을 하고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가? 시대에 맞는 가치와 예의범들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이제는 너무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의로움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명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추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현실에서 받으려고 이행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내가 착한 본성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가 우리는 뻔뻔한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게 마치 자신감이 있는 태도인 것처럼 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의로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의롭지 못한 어떤 사고를 행동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의 주제도 제가 이 맹자의 의를 내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착한 성선설을 바탕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적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맹자는 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공자가 인을 내세웠다면 맹자는 그 인에 더하여 의를 내세움으로써 인의의 사상이 맹자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상강도로 정립되고 완결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맹자는 인의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지 못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성찰하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맹자는 불선, 선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선하지 못한 것도 부끄러워야 되지만은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불선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왜? 맹자는 의를 내셨지 않습니까? 맹자는 상당히 성격이 단하다고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선하지 못한 언행을 하고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언을 하고 조언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조치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왜? 의롭지 못하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학은 기본적으로 위기지학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돌보는 그런 학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는 당시 사람들도 위기지학, 먼저 내면에 대한 성찰을 결여하는 상태에서 위인지학, 그저 어떤 세상에 드러나고 출세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학은 내면의 성찰의 바탕을 둔 위기지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지학은 그저 소극적이고 움츠러들고 그냥 염세적이고 세상에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이게 위기지학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과 체계적인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내면이 어느 정도 이제 충실하게 형성되고 도덕성까지도 함양이 되었을 때, 지식과 도덕성과 인품이 함양되었을 때 비로소 위기지학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턴가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를
수시는 떼버리는 거예요. 소위 인품은 개차반이라도 세속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하면은 온통 다 치국을 하려고 그래요. 평천할 깜냥이 되지 않는데 보면 전부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온통 돈만 벌어요. 사회적으로 출세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 공자와 맹자께서는 제자와 자식들에게 어설프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돈을 벌고 출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하라는 거예요.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수식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식과 더불어서 재가를 하고 치국과 평천할 수 있는 이런 적어도 배경되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맹자는 의의 기준에서, 인의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어렵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없이 비판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강한 성정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밑에서 저 중간부에 나온 것처럼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집 안택이라고 그러죠. 이는 인지 안택냐라고 그러죠. 의는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 의는 인지 정로야. 이니 우리가 집에 가면은 아무리 밖에서 힘든 데 있더라도 뭐 콧구멍 딱지만한 집이라도 내 집에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편안한 집 안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이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고 인간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이란 것은 우리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 가면 비로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인이라는 것은 편안한 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의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바른 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맹자는 인과 의를 상당히 이제 결합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가 조선이 건국이 되고 서서히 중기와 후기로 이어가면서부터 이 의가 변질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맹자는 요순의 사례를 들어서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정말 강조합니다. 본인이 소설을 쓰듯이 가공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효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 이것이 효절대주의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서부터 조선시대에 사람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버리게 됩니다. 물론 공자도 효와 절을 말합니다. 효라는 것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절이라는 것은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효가 수직적인 관계라면 절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조선조에 이르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지배 권력, 형제간에 있어서도 장자 우선주의, 재산마저도 장자 상속주의로 이제 확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효와 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 간의 어떤 도리기범으로서 작용은 하되 이것이 상호 호의적이고 평등한 관계로서 효와 절을 설정한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선조의 통치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서서히 공자가 말하는 맹자가 말하는 효와 절과 의가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효제 충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제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제라는 것은 이제 형제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충신할 때 충성 충자에다가 처음에는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조에 와서는 이 믿을 신자가 나중에 신하 신자로 사용되게 되면서부터 신하의 임금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기조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인권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법질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내에서 어떤 위계에서 일어났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의 지위에 있고 자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한 관계여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은 효와 더불어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에 바탕을 둔 효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인 도덕주의, 도덕적 음식주의에서 효를 앞세워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심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는가, 자식이 개인으로 가져야 될 주체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효를 내세워서 내 자식의 의지를 꺾지는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자 맹자는 이 효제를 내세우면서 인간과 가정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윤리의 교훈을 내세웠습니다만 오히려 이 효가 인간과의 관계를 상당히 불편하고 불종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충서, 특히 서라는 것은 기소불용 무시의인이라고 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이고 공적인 관계니까. 그런데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급적 내가 싫으면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라는 것이 서서히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충서를 내세워가지고 충을 강조합니다. 임금 대 신하의 추구의 종속적인 관계,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이 아래 사람의 위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형식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권과 유학을 왜 결합해야 되는가, 인권의 시각에서 왜 유학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가 강조하는 주된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근대적인 사회에 있어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매김하던 이 유학을 현대 인권적인 시각에서 재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이 공명의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2500년 전에 그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인 이 공명의 사상을 2500년 후인 현대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라 라고 강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권적인 시각에서 유학을 한번 뒤집어서 바라보자는 것이 이 강의의 운영하는 기본 취지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제 인을 강조했다면은 이 맹자는 인과 의를 결합시켜서 인의를 강조합니다. 앞서 제가 양해왕과의 대화에서 말했죠. 맹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처음부터 굳이 이익을 말하는가? 오로지 이 정치와 삶에는 인의만 있을 뿐이다. 맹자의 입장은 참 단호합니다. 인의가 없는 상태에서 선정을 베풀 수도 없고 신의 인정을 베풀 수도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 인의의 바탕을 두고 사고를 하고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자에게 인은 사람이 사람 편한 집 안택과 같이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의는 사람이 그려야 할 바른 정도라는 거죠.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당히 이제 맹자의 말을 보면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그게 이제 밑에 제가 적시한 것처럼 사생취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육신, 생육신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연 이와 같은 과감한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강하게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인과 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맹자는 특히 의를 강조합니다. 사생취라는 저 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일상생활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흔들릴 때, 현실적 욕망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뭔가 불의와 타협하고 싶을 때 맹자 말하기를 사생취하라고 했다. 내가 의를 버리고 굴욕과 불충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제 제발 너희들은 학교 가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적어도 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안온한 삶의 길들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추구해온 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중노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그와 같은 어렵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공맹의 후손들이고 그 사상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라면 공자와 맹자가 말한 이 인과 의를 마음에 두고 인생의 지표로 삼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맹자가 인과 의, 인의를 말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추상적으로 그저 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전혀 뭐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이 제안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왕도 정치의 실현 방안이긴 합니다만은 맹자는 왕도 정치를 위한 왕도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의, 즉 의로운 정치가 시행되는 이상적인 정치를 이제 왕도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도 정치의 이 사상 이념적인 기초는 이제 인과 의에 두고 있지만은 경제적인 기초를 생각할 때 아마 들어보셔야 생각합니다만은 무항산, 무항심을 강조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물질적인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게 무항산입니다. 무항심, 항심을 가질 수 없다.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맹자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적확하죠. 즉 항산이 없다 할지라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민군자만이 가능하다. 군자라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군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저처럼 안전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 자본가 그룹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꼭 뭐 도덕적인 정신적 경지로서의 군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위로 바라볼 때는 당시로서도 상당히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그룹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만이 이 항산이 없더라도 물질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항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맹자는 이 왕도 정치의 물질적인 기초로서 무항산, 무항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정치 과정으로 비유를 한다면 일정한 정도의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과 수준이 확보되어야만이 그런 연후에야 우리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 정책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경제적인 발전이 선결되어야 될 것인가 사회적 복지가 선결되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아직까지도 담론 중입니다. 항산이 경제발전이라면 항심은 복지로 우리가 대변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인류가 이 사회제도를 만든 이래로 항산과 항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 기초적인 난제였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350년 전에 맹자의 이 사유의 체계는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인 제도로서 제안한 것이 정전제입니다. 여기 이제 우물정자지 않습니까? 토지를 구동분을 하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별로 이제 토지를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토지를 9등분을 해서 가운데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공유지예요. 저기에서 다 같이 농사를 지어서는 저기서 나오는 소출은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8등분을 해서는 여기서 생산되는 소출은 개인이 갖는 겁니다. 이 정전제가 그 뒤로 변형이 되어서
우리 조선 시대에도 많은 여러 그 경작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이 정전제는 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제도가 이제 확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우리 공유주의 비극, 우리 저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뭐 인클로즈 운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지를 전부 이제 돈벌이가 되는 이 양을 키우는 목장으로 전부 다 목초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밀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로지 경제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식으로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산업혁명 당시에서 기계에다 머리를 뿌리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이 공유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그린벨트와 같은 이런 공유지를 어떻게 확보하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정전제를 바라보는 현적 시각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피해들을 맹자가 말하는 이 정전제와 비교 검토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토론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맹자는 인정, 인의 바탕을 둔 정치와 덕의 바탕을 둔 덕치, 인정과 덕치로 다스려지는 왕도 정치는 의로움이 바탕이 됩니다. 그만큼 맹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의로움,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인내의 외와 인이 내재, 이것은 이제 맹자의 그 고자 장구에 나오는 건데, 이 고자는 당시에 상당히 석학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맹자와 이 고자가 이 사람의 본바탕이 선하냐 아니냐, 성선설에 이제 맹자를 주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선설의 바탕을 두고 맹자는 인과 의는 사람의 선한 본성, 본바탕에 그 마음의 안에 있다 라고 봤습니다만은, 고자는 이에 대해서 이 맹자의 이와 같은 이 성선설의 바탕을 둔 본성에 대해서 이를 제기합니다. 즉 이는 마음의 바탕 안에 있지만은 의는 그것이 마음의 밖에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이 고자와 맹자의 이 학문적 담론입니다. 그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2500년 전에 인간의 본성을 두고 저 같은 학문적 담론이 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나라 사람이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내가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만 다를 것이 없으니 모든 사물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고기를 좋아하는 마음 또한 외연에 있는 것이야. 고자의 인내 의외에 대해서 맹자가 이제 이런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맹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조금 강변을 하는 겁니다. 좀 어거지예요. 진나라 사람이 불고기 좋아한다고 한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고기를 좋아한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고기를 좋아합니까? 불고기 좋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유행의 고기의 종류 가운데 왜 굳이 불고기만 예를 드는가? 물론 비유적인 겁니다만 이만큼 맹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거를 제시하든지 자기가 정립한 이론의 바탕 위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 자신은 훌륭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 맹자는 너무나 딱 단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오히려 고자의 인간 본성론이 저는 맹자의 이와 같은 이 본성론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인간의 본성은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이 담론을 한번 읽어보면 어느 한쪽의 이론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맹자가 이와 같이 이 인과 의가 마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왜?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만 5세 정도의 나이에 이르게 되면은 시위 곡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식을 채워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 윤리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바탕이 착하든 낙하든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라는 거, 자유의지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근대 유럽에 있어서 그 사회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루소가 주장하는 일반 의지의 번글 정도의 상당히 획기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나의 주체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삶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이 상당히 제약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기 결정권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예시를 든 것도 우리 3.1 만세 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된 것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론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제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자결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독립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결권이, 민족 자결권이 충분하게 제약돼 침해받았던 거죠. 그 민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개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주체로서 내가 내리는 자율적인 판단이 내 삶의 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권 내지는 여성주의 내지는 페미니즘과 결부되면서부터 기성세대에게 상당히 불편한 이론으로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의 문제들. 늘상 이제 동성애자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특정 집단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죠. 아직까지 제대로 그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10대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정체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입니다. 여성들의 그 임신 중지권의 중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낙태권. 내 몸은 내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몰라요. 요즘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 절벽에 봉착이 될 테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국가가 중대한 위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화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즘 20대 청년들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독신 세대로 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 결혼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거지로 결혼을 시켰다는들 나중에 그 자식의 미래를 부모들이 그러면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는가?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나는 것은 그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성의 몸을 개인의 고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와 국가에 종속된 것으로 봤습니다. 자궁은 나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 기성세대는 정말 불편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저런가? 우리는 말이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뼈가 빠지도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덕인 줄 아느냐? 이런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담론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 비춰봤을 때 본성론을 두고 고사와 맹자 이와 같은 담론은 정말 당시로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학문적인 담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하게 되면은 여성들의 이와 같은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하고 심지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 가지도 우리가 자기 결정권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를 되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서는 그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의식도 바꾸지 않고 제도도 새롭게 개선하고 창출하지 않고 왜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의 가치관념, 정건적인 가치관념을 가지고 니들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 자식과 후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기성세대로서 어버이로서 그들이 편안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 때 제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강연을 하는 것도 결국은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로 하여금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기 몸을 비롯한 자기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와 인식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인구 절벽이 된다고, 젊은 세대가 노인시대를 부담하는데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이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고담순론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맹자는 왕도 정치를 제안을 하면서 왕도 정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것들을 말을 할 때 항시 대안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따라라, 순종하라. 이것은 현실의 가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현대적 의미에서 맹자가 말하는 이 경제적인 어떤 실리를 따지지 않는 삶은 이걸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인의만 강조한다는 것은 고담중론이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맹자는 인의가 실현되는 왕도 정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경제적인 기초로서까지가 무항상 무항심과 정전제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맹자가 구상하는 왕도 정치라는 것은 보편적 도덕적 윤리 기준으로서 인의의 바탕을 두되 이 인의의 바탕을 둔 인정과 덕치가 이루어지는 왕도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왕이, 즉 정치가들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가들이 백성들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안한 삶은 팽개치고 늘상 정쟁에 몰두한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왕도 정치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2000년 전에 우리가 공자 맹자의 생각을 현대적 의미에서 다시 해석 정해 보더라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 단지 인의를 말씀하시는 그만이지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맹자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위정자가, 왕이 최고 권력자가 이익만을 내세우면은 그 밑에 신하와 관료들도 이익만 말하겠죠. 그럼 그 밑에 중급 하급 관리들도 온통 이익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인의는 팽개치고 전부 이익만을 따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태 시산과 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인의는 다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출세하라 돈 벌어라 강조하는 그런 세태가 아닙니까? 양자는 조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바탕에 먼저 인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왕이 인의를 먼저 앞세우면서 인의가 실현되는 그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이의를 추가하는 겁니다. 인의가 바탕이 돼야만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부가 추구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인 선한 본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자가 무엇을 말하고 우려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이의만 앞서게 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착한 본성 자체가 점점 변질되고 쪼그라들어서 소인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다음은 하늘의 계획입니다. 공자가 내세운 그 여러 논거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천천입니다. 지금 현대의 그 법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을 비롯해서 인권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여러 이 조약들을 보게 되면 항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천부적인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누구나 행복하게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거 우리 헌법의 기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그건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근대 인권법과 근대법,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 이미 공자, 맹자가 2500년 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력하기에 따라서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 추상적인 인격적인 주체로서 공자는 하늘을 제시합니다. 제사도 하늘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적어도 공자, 맹자에 있어서는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핍박받는 백성들이, 개인이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의 본성을 깨닫고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하늘의 본성에 닿을 수 있다. 내가 개인이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학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2500년 전에 공자, 맹자가 이미 인간이라는 개별적인 주체가 곧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철학이나 도덕 윤리학, 법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획기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심을 보존하여 사람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천명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는 진심,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고 지성,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지천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을 담는 것이다. 하늘의 본성을 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명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므로 존심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본래의 마음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심을 말하는 거죠. 진심을 말하는 거죠. 본성의 선함을 기르고 실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맹자는 의를 내세우면서 그 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선한 이 본성에 주목을 하고 그 본성을 잘 지키고 그것을 길러 나간다면 누구든지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공자도 여와순과 같은 이런 이상적인 이 선정의 시대를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이 공자보다도 맹자에 이르게 되면은 요와 순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고는 거의 신격화, 신성화시킵니다. 요와 순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의 이상적인 모델로서도 요순을 내세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요순을 낼 수 있다. 이때 요순은 성인입니다. 우리가 논어와 맹자를 읽어보면 성인 를 이제 자주 말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하나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모델로서의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은 요순과 같은 선정을 베푼 이 군주를 우리가 성인으로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다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을 간직하고 그것을 꾸준히 갈고 닦고 길러나가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천과 같은 위치일 겁니다.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시절에 공자와 맹자는 누구든지 배워라. 배워서 지식을 쌓게 되면 누구든지 일정한 지위에 이를 수 있다. 맹자도 그 맥락에 서 있는 겁니다. 의와 성선을 내세우면서 조금 더 스승의 이론을 풍부하게 또 세련되게 갈고 닦아서 제시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명에 따라서 인간의 착한 본성이 발현되면 인간 사회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맹자는 이와 같은 상태를 상하 여천지 동료라고 합니다. 상하 즉 천명과 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하늘과 아래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천지간에 하늘과 땅에 있어 우리가 강물이 흐르듯이 유유하게 흐름을 같이 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성선설을 설명하면서 공자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인지심, 그런 불인인지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인인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인,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참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 즉 인간이 타인의 어떤 고통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권법의 기초, 인권 감수성의 기초도 제가 타인이 겪는, 즉 사회적 약자가 소수가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맹자는 불인지심에 대한 불인인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착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에 빠지려 하는 아이의 예를 듭니다. 이 예화는 아마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알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막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누군들 인간이라면은 불인인지심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달려가서 아이를 빠지지 않게 뒷덜미를 낚아채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맹자는 부연 설명합니다. 아이를 구하러 달려갈 때 내가 저 아이를 구하면은 저 아이 부모가 권력자의 집안이니까 아주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내가 저 아이를 구하면은 저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내가 이런 면에서 조금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그 찰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든지 불인인지심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앞뒤 뒤지 않고 일단 아이부터 구하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인인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선설의 이 하나의 어떤 맹자가 설명하는 이 불인인지심은 우리가 아이를 구하는 마음처럼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수많은 유형의 정말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성선,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인간이라면 차마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인인지심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실직의 상태는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정신적인 신체적인 사고나 장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대한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그들을 단절을 하고는 불인인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다 무능력자다. 소위 말하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의 몇 프로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부들, 자본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과감하게 세금을 내고 헌금을 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축적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가와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벌입니다. 얼마나 이 정말 천민자본주의 모습입니까? 가진 사람은 혼자 잘라서 그 재산과 부를 축적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재벌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취득한, 획득한 이 부는 오로지 나만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위 정근대적인 국가관에 의한다라도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국민으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구휼하고 경제적인 부를 나누기 위해서 내 재산을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임 인지심을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적용할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사득과 사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타인의 불행을 나의 아픔을 느끼는 이런 공감 능력, 연민의 마음을 가진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제 불임 인지심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참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확충하여 할 수 있는 바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입니다. 불임 인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확충해서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더 이상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공자, 맹자, 특히 맹자가 말하는 이 인정을 하는 것, 덕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대장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맹자가 이제 대조적으로 비유를 든 게 이겁니다. 순종을 최고의 준칙으로 여기는 것은 본인의 도이다. 맹자 역시도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인권적인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녀자,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저 남성들의 지배 권리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전전건대적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새겨서 해석을 해야 되지. 맹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자들은 말이야 남자들에게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 여자들은 무조건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은 맹자가 남성 중심의 그 장부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것이 이제 대장부인데,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당시 어떤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들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이와 달리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올곧은 기계와 저리를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는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태어나 사는 이 유한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을 하면서 산다는 그것은 장부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그러니 대장부가 그 사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땅히 세상에서 가장 넓은 저택인 인해, 이제 인은 아시겠죠? 안태. 그 넓은 저택 인해 살고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위치인 예서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인 의로 갔어. 뜻을 얻었을 때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큰 길을 따라 나아가고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홀로 자신을 돌리거나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큰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소위 여민동락입니다. 맹자가 왕도 정치를 주장하면서 군주로 대변되는 정치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여민동락하라는 겁니다. 백성들과 호락을 같이 하라는,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정치입니다. 그것은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가 행하는, 즉 군자로서의 대장부가 행하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현대 정치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은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큰 길을 따라가는 여민동락에 관한 대의에 따라서 큰 정치를 하라.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고, 그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장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뒷말이 이 맹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부귀도 나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고, 빈천, 즉 부유함과 가난함이죠. 빈천도 나의 의지를 바꿀 수 없으며 권위와 무력도 나의 절개를 굽힐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아오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제가 너무나 강요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의로움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장부의 길입니다. 그 상대적인 것이 소인이죠. 우리 졸장부라고 해서 대장부의 상대들이 소인이죠. 그래서 이제 공도자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맹자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이는 군자가 되면 어떤 이는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맹자가 말해요. 대체를 따르면 군자가 되고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 됩니다. 대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선한 본성이에요. 소체라는 것은 우리 통상적 우리 같은 소인배 부리지 않습니까? 말초신경 본능을 따르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 소인으로 살지 말고 대장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공자도 이 군자연하는 사이비 군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맹자는 스승은 옹건하게 말하지만은 맹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사이비 군자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세 부류의 어떤 이 군자, 선비가 있다. 광자와 견자와 향원이 있다. 광자와 견자는 조금 허황된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지만은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선비 부류, 즉 군자 부류가 있으니 그게 바로 향원과 같은 부류다. 그러니 향원이라는 이 선비 부류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근하고 호당한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이지만은 겉보기에는 꼬집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런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식 없이 적절히 현실과 타협하는 이와 같은 이 군자연하는 부류들, 그것이 지식인 부류들에도 좋고 아니면 가진 자들의 부류에도 좋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예의범절이 잘 갖춰 있고 깍듯하고 사람은 내면이 아주 부드럽고 같을지라도 아무런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시시해 부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부류를 공자와 맹자는 향원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맹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때 맹자가 앞에서 말한 수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죠. 성선, 사람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왕도전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맹자는 아주 간명히 말합니다. 방심하지 마라. 방심은 우리 현실의 일상으로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율곡의 작용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뭐 대학에서 비롯했나요? 신기도결. 나 홀로 있을 때를 경계하는 겁니다. 즉 우리 스님들은 평생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 지혜로서 또 평생을 우리가 여생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인으로서의 개인의 삶을 살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학은 기본적으로 위기지하다.
위기가 된 연후에 위임지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유학의 근대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방심을 하지 않습니까? 방심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 맹자는 평생을 공부를 하는 때 그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방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놓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올바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그 선량한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닭과 개가 도망가더라도 찾을 줄 아는데 선량한 마음을 잃어버리고서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그 잃어버린 선량한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공부를 하는 이 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찾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율곡 선생이 말하는 신기독약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있을 때는 비교적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내 몸과 마음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내 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들죠. 그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맹자라는 이 위대한 스승이 우리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부디 마지막까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